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정수기 기사로 근무했어요. 정수기의 필터를 교환해주고 안쪽 배관이랑 바깥쪽에 청소도 해주고 말이죠. 하지만 우연히 어떤 집에 방문했다가 한 사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어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집안 환경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지하 단칸방에 세 사람이 모여 있으니 다들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만 했죠. 제가 정수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좋은 집,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면 사람이 마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투더라도 서로 얼굴이라도 안 보고 마음을 다스릴 공간이라도 있다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밖에서 서로 힘들게 일하고 집안에 햇살도 없이 있으면 아무리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나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아빠랑 엄마는 둘 다 뼈 빠지게 일을 하느라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나이트 앞에서 명함 같은 걸 나눠주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을 했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두 분 다 이렇게 바쁜데 대체 싸울 시간이 언제 있을까 싶지만 신기하게도 그 잠깐을 만나도 서로 다투시더라고요. 어쩌다 얼굴을 마주치면 그게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좁은 단칸방에서 숨을 곳도 없이 오롯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다가 불똥이 튀어 갑자기 혼나고 밀쳐지거나 혹은 집 밖에 있는 화장실 앞에 웅크리고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당시 고작 4~5살이었는데 아직도 그 모습들이 기억나요. 제가 몇 번 공동 화장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니 근처 이웃분이 걱정이 되었나 봐요. 저에게 왜 그러고 있냐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저희 집에서 들리는 싸움 소리에 자신의 집에 가서 기다리자며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싸움이 길어지는 날에는 아예 그 집에서 잠든 적도 있었죠. 싸움이 더 잦아지면서 이웃분은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저에게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없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은 없었고 그나마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할아버지가 떠올랐죠. 저는 다음날 집안에 있던 수첩에 적힌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옮겨 적었어요. 그 이웃분이 혹시 다른 연락할 만한 친척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부모님이 크게 싸우셨고 저는 이웃분의 집으로 그 쪽지를 손에 쥐고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다음날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했더라고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저에게 용돈을 주고 밖에서 과자라도 사 먹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시고 할아버지는 그날 아버지 어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눴죠.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다녀가신 후 며칠간은 집안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도 사라진 지 오래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미움만 가득했는걸요. 게다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서로의 탓이라고 생각하니 이 싸움은 끝날 리가 없죠. 저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엄마 아빠를 혼내는 게 싫었어요. 왠지 고자질쟁이처럼 제가 일러서 두 분이 할아버지에게 혼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 분이 싸워도 이웃집으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방 안 구석에서 귀를 막고 기다리거나 혹은 아예 집에서 떨어진 공터에 앉아있고는 했죠. 깜깜한 밤, 아무도 없는 공터의 스산함이 무섭기도 하고 어디서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어요. 밤이슬이 내릴 때면 추워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기도 했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부모님을 혼내시는 것보다도 나았고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우더니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밖에서 놀다가 돌아오니 언제나처럼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안에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잔뜩 화가 나서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네 아빠 어디 갔어?" 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른다고. 나도 방금 집에 왔는데 집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빠도 없었다고" 답했어요. 혹시나 엄마의 화가 저에게 불똥이라도 튈까봐 잔뜩 쫄아 있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서는 들어왔죠.
다른 아줌마에게 거의 끌려오듯이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아주머니가 이불 위에 눕히자 옷도 그대로 입고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목소리로 주정을 부렸어요. 아이고, 어린 아들도 보고 있는데 진짜 이럴 거야? 이제 남편도 없는데 자기가 정신 차려야지. 애는 어쩔 거야? 하면서 어머니의 등짝을 몇 대 때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몰라. 저거 지 아빠랑 똑 닮아서는 저거 그 인간 자식이지. 뭐 쟤는 나 혼자 낳았어? 나만 쟤 부모야? 그 새끼는 집을 쳐나갈 거면 지 자식도 데리고 나가지. 왜 지 아들 놈은 나한테 떠맡기고 가는 건데? 어? 하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가슴팍이 빨개지도록 주먹으로 팍팍 치면서 소리를 쳤어요. 정말 짜증이 난 듯이 온몸을 파닥거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멀뚱히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네 엄마가 지금 술에 취해서 말을 저렇게 하는 거지. 진심은 아닐 거야. 그래도 엄마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냥 술 마셔서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해라. 저녁은 먹었니? 저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고 아주머니는 나가서 라면이라도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곤 가셨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멍하니 어머니를 쳐다보았죠. 어머니가 새근새근 숨을 쉴 때마다 진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퍼져나갔어요. 집안은 여전히 아버지가 나가면서 흐트려둔 물건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무렇게나 펼쳐진 이불 위에 화장하고 외출복을 입은 어머니는 그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잠들어 있었죠. 그리고 작은 제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까지. 방 안의 모든 풍경이 무척이나 낯설면서도 또 언제나의 풍경처럼 익숙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지금까지도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내뿜었던 술 냄새와 머리에서 풍기던 담배 냄새가 코끝에 맡아질 정도로 진하게 여운이 남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일하던 나이트클럽에서 아는 형이 돈이 되는 일에 있다는 이야기에 그동안 벌었던 돈을 몰래 뒤로 숨겨두고 있었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자 그 형과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일하던 어머니는 머리를 하러 온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그 형이 자신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갑자기 빼달라고 하더니 도시에 가서 기깔나는 사업을 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분이 살던 집의 주인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해서 난처했다며 이야기를 풀었죠. 평소 그분이 남편과 친한 형이 집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불안한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으로 달려가 보니 공장은 진작 며칠 전부터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 집에 와보니 집에도 없었고 나이트클럽으로 뛰어가 보니 그 형과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쩐지 그동안 월급이 밀렸다는 둥 헛소리를 하더라. 진작 눈치챘어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눈치도 없고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 네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애까지 딸렸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내 인생에 어쩌다 이렇게 시궁창이 되었어. 어머니는 거의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면서 집에서 술주정을 했어요. 주로 아버지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라는 혹 때문에 새 출발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슬프거나 상처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스스로를 미워하기도 했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 착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이게 내 잘못일까? 이게 내 탓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자리에 상처가 자꾸 나면 언젠가는 그게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울어도 이제는 그냥 술 드셨구나. 또 저러시네. 하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죠. 저를 미워하니까 당장이라도 버리고 떠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라는 책임감 때문인지 자식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당장 갈 곳이 없었는지 그래도 조금은 아버지를 기다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저를 키우시더라고요. 더 이상 상처를 받지는 않지만 대신에 날마다 불안하긴 했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집을 나갔을까? 내일은 어머니가 나를 떠날까? 학교가 끝나고 집에 문을 열 때마다, 어머니의 귀가가 늦어질 때마다, 혼자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오지 않을 때면 매일 그런 불안이 저를 감쌌어요. 오늘은 나를 버렸구나. 진짜 오늘이구나. 매일 그런 불안함을 안고 살아갔죠. 어쩌면 그건 자기 암시였거나 혹은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제 소원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머니는 용케 1년 넘게 버티셨어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이 차가웠어요. 평소에도 사람의 온기가 딱히 느껴지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문을 열 때부터 뭔가 다르다 싶었죠. 어쩌면 현관 앞에 그래도 몇 개 놓여있던 어머니의 신발이 다 없어져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1년이 되어갈 때쯤에는 그래도 엄마가 나를 버리진 않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나를 돌봐주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집으로는 오는 엄마를 보면서 그래, 엄마가 나를 떠나진 않을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해버린 거죠. 사람이 어느 순간에서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건데 그만 방심을 해버렸어요. 또 밖에서 술 마시느라 늦게 오는 거겠지.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하면서 슈퍼에서 사온 라면을 부숴 먹고 늦은 밤까지 기다렸어요. 혼자서 숙제를 하고 잘 준비를 하고는 누워서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죠.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집에는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도 없었고 이쯤이면 아직 옆에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자고 있어야 할 엄마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 부엌으로 가보았지만 텅 빈 부엌은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죠. 그때서야 엄마가 전날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혹시나 다른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엄마가 일하던 미용실로 가봤어요.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들은 모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하기를 꺼리더라고요. 다들 말을 아끼더니 할아버지한테는 연락해봤냐는 질문만 했어요. 저는 미용실을 나와서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으로 갔어요. 혹시 저희 엄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식당 사장님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를 한번 보더니 할아버지 전화번호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언젠가부터 외우고 있던 할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드렸죠. 사장님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도 할아버지였을 거예요. 짧게 통화를 하는 듯 하더니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라며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면서 한쪽에 밥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다 보면 어머니가 오시려나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식당 한쪽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식당 안쪽에 있는 방에 저를 데려가시더니 잠깐 여기서 쉬고 있으라고 하시더니 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죠.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슬쩍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저는 불안한 이틀 사이 반가운 얼굴을 보고 안심이 되어 달려가 할아버지께 안겼어요. 이제까지 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반가워하거나 달려가 안기거나 한 적이 없었기에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혼자 있느라 무서웠지 우리 손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사장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서 잘 준비를 하고 제 이부자리를 봐주시고는 그날 저의 가슴팍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재워주셨죠. 사실 그때 집에 가는 내내 혹시나 오늘은 엄마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다음날 일어난 저는 할아버지를 보자 그동안의 서러움과 할아버지가 떠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등을 토닥토닥 투박하게 두드리셨어요. 그리곤 똑같이 눈물이 가득 맺힌 목소리로 아이고, 이 할아버지는 우리 손주 혼자 두고 어디 안 간다. 할애비 어디 안 간다. 우리 손주 두고 어디 안 가.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린 것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이고야, 울지 말어. 할애비가 지켜줄게. 하면서 제 등을 계속 투덕투덕 두드려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엉엉 울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맛있는 냄새에 눈을 떴죠. 눈을 뜨니까 부엌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고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났어요. 제 인기척에 할아버지는 일어났냐고 돌아보시더니 상을 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잠이 다 깨지 않아 비몽사몽이면서 상을 폈어요. 그리고 앞에 앉아있으니 방금 끓인 따뜻한 김치찌개에 하얀 쌀밥을 가지고 오셨어요. 고소한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방금 구워낸 따뜻한 계란 프라이까지 있었죠.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서 비몽사몽이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입에서는 벌써 군침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동안 먹지 못했던 따뜻한 집밥에 입가에 침이 가득 고인 제 얼굴을 보더니 할아버지는 얼른 먹자고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프라이 2개를 다 제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서 많이 먹어라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정신없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잔뜩 떠서 입에 넣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한참 보시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우리 이사 가야 하는데 괜찮냐? 여기 말고 할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급하게 밥을 먹다가 멈추고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미안하고 곤란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던 동네에다가 이사를 가면 친구들이랑도 헤어져야 해서 제가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게 꺼낸 할아버지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제 대답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이사? 할아버지 집? 난 좋아. 사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동네라고 해봤자 이 동네에서는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만 거의 평생을 들으면서 자랐고 곰팡이 가득 빈 지하집에 큰 미련도 없었어요. 여기서 살면서 좋은 기억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친구들이라고는 저처럼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몇 명이 전부였는데 그나마도 서로 돈도 없으니 뭘 사 먹으러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오락실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돌이나 던지고 공터에서 바닥에 낙서하거나 땅 따먹기를 하는 게 전부였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딱히 이렇다 할 애착도 없고 할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가자는데 이런 밥과 반찬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가 좋다는 이야기에 할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이런저런 짐들을 챙겼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팔 수 있는 물건들은 팔아서 돈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놓고 간 옷들도 헌옷 판매하는 곳에 내다 팔고 서랍 안쪽까지 싹싹 뒤져서 정리를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바로 할아버지의 집으로 옮겼어요. 짐은 제 옷가지 몇 개가 전부라서 뭐 이삿짐 차나 이런 걸 부를 것 없이 그냥 커다란 가방에 담아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무척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집에 간 거였어요. 반항기가 가득했던 아버지는 성인이 되어 집을 나오면서 할아버지와 연락은 가끔 주고받아도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한 번도 할아버지 집에 데려가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동안은 할아버지가 집에도 찾아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가본 할아버지 집은 엄청나게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주택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작은 마당이 있고 다 낡은 건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엌과 화장실, 방이 2개나 있더라고요. 평생을 지하의 단칸방에서만 살았던 저는 창문으로 밖이 보이는 할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누군가 보면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쓰러져가는 폐가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전에 살던 집과 비교해서 저에게는 그것도 궁궐 같은 곳이었죠. 할아버지는 동네 공업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할아버지가 직접 공업소를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이래저래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공업소를 팔고 돈을 보태주었다가 그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지금은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부터 저녁까지 공업소에서 일하고 늦은 밤에는 동네 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주거나 음식 재료를 다듬는 일을 돕곤 했죠. 그 전에는 자기 하나만 돌보면 되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오셨지만 이제는 걷어야 할 어린애가 생겼으니 할아버지는 숨 쉴 틈도 없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항상 국이나 찌개 등 제가 먹을 식사는 상에 차려두거나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가셨어요. 시간이 날 때면 항상 저에게 따뜻한 식사를 차려주곤 하셨는데 반찬이라고는 한두 개 정도가 전부였지만 제 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는 따뜻한 음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수성찬처럼 느껴졌어요. 비록 부족한 살림살이였지만 할아버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저 하나 건사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어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었죠. 저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그냥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는 것 그 정도였죠. 동그라미가 가득한 받아쓰기와 수학 시험지를 집으로 가져올 때면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면서 활짝 웃었거든요. 그런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저는 혼자서 집에 있을 때면 맨날 공부했어요. 사실 게임기나 만화책 같은 것도 없고 장난감도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숙제랑 책 읽는 게 전부이긴 했어요. 그리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들기 전까지 할아버지는 제 가슴팍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옛날 동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할아버지의 어릴 때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아주 가끔 할아버지의 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형제가 없는 저는 할아버지가 형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심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저런 형제가 있었으면 조금은 덜 외로웠을까. 이 슬픔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 싶은 마음이 들었죠. 고작 1살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의 형은 연년생이라 또래나 다름없는데도 형이라고 할아버지를 엄청 어린애 취급하면서 챙겨줬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는데 겨우겨우 살아났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형은 언제나 할아버지가 혹시나 다치거나 아플까봐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7살쯤 산에서 혼자 이름 모를 과일을 줍다가 길을 잃어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둠을 가르고 형이 찾으러 온 이야기. 형이 자신을 늘 업고 다닌 이야기.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면 부모님처럼 할아버지를 챙겨주던 형의 이야기. 그리고 몸이 약해 동네에서 친구들이 놀 때마다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우겨서 깍두기로라도 할아버지를 놀이에 참여시켰던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형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부러움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라는 내내 할아버지와 형님분의 아름다운 추억을 매일 밤 동화처럼 들으면서 자랐어요. 할아버지, 근데 왜 지금은 형이랑 안 만나? 큰할아버지는 어디 살아? 나도 만나보고 싶은데. 그러게 말이다. 할아버지도 그게 참 궁금하단다. 형은 어릴 때 갑자기 사라졌거든. 어느 날 정말 소리 소문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단다.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도 무엇 때문인지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그치만 분명 좋은 곳에서 멋지게 살고 있을 거야. 이 하레비가 아는 형이라면 분명 그럴 거거든. 어릴 때부터 형은 호탕하고 남자답고 무서울 것도 없고 늘 용감하고 대범했지. 그러니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멋지게 살고 있을 거란다. 그렇게 살기를 내가 매일같이 하늘에 기도하고 있거든. 할아버지와 형은 두 사람을 돌봐주던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보육원에 들어간 두 사람은 여전히 주변에서 대단한 형제에 놀라워할 정도로 사이좋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낯선 환경에서 혹시나 동생이 힘들어할까봐 그곳에서 생활하게 된 이후 형이 유독 더 애틋하게 동생을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좋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형의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보았대요. 혹시나 방을 옮겼나 싶어서 다른 방을 다 찾아봤지만 형의 흔적은 어디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혹시나 방을 바꾸더라도 분명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질 리가 없었죠. 그래서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게 혹시 형을 봤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막 돌아온 형이랑 같은 반 학생이
오늘 형이 일찍 조퇴를 하고 학교를 나갔다고 알려주었죠. 혹시 어디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갔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급격히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들을 붙잡고 혹시 형이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들 설명하기를 꺼려했대요. 누구도 선뜻 형이 어디로 갔는지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할아버지는 보육원 전체를 뒤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형의 행방을 묻다가 결국 원장님 방으로 쳐들어갔대요. 차를 마시고 있던 원장님은 할아버지를 보고 화들짝 놀랐지만 이내 목을 가다듬고 원래의 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를 물었대요. 할아버지는 형이 침대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가방도 책도 없고 짐들이 다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보육원 어디에서도 형이 없다고, 오늘 학교에서도 일찍 조퇴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혹시 형이 어디 아픈지, 그래서 병원이라도 간 건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원장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할아버지에게 네 형은 좋은 곳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순간 할아버지는 저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충격을 받았는데 잠시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마을 어른들이 네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위로하던 것이 생각났대요. 할아버지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우리 형이 갑자기 죽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싶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형은 지금 어디 있냐고 소리도 지르고 애원도 하고 떼도 쓰며 알려달라고 조르고 졸랐지만 원장님은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대요. 그 후로도 할아버지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붙잡고 계속 형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알려주는 이가 없었고 몇 년 뒤 보육원이 지역 내의 다른 보육원과 합쳐지면서 동네랑 학교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대요. 그리고 영영 형의 소식은 지금까지도 알 수 없었다죠. 그저 형이 원장님의 말대로 정말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대요. 공업소 일부터 식당 일, 나중에는 우유 배달에 공병 판매, 폐지 줍기까지 할아버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저를 키웠어요. 점점 자라면서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몸을 혹사하면서 일하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가끔 학교에 가지 않는 날 할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러 따라가고는 했죠. 그리고 그때마다도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일해서 저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도 꼭 할아버지한테 말하고 가야 한다.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안 돼. 알겠지? 저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죽자고 했어요. 칭찬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옛 어른들이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었거든요. 나는 무조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할아버지를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떠들거나 점심시간에 축구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조금씩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잘하다 보니 학교에서 거는 기대도 컸어요. 어떤 대학을 가고 싶냐? 무슨 과를 가고 싶냐? 선생님들은 매년 저에게 이것저것 추천을 해주면서 제 미래를 계획해주기 바빴죠. 다만 문제는 그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대학 등록금이라는 것은 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그냥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워졌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신 건지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 간다는데 그거 하나 뒷바라지 못 해주겠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팔자에도 없던 손주 육아를 하시느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대학 등록금까지 내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된 도리로서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대학은 무조건 내 힘으로 가야지 마음먹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더 열심히 했어요. 수험생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아껴서 우유 하나를 사서 배를 채우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을 때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평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던 제가 공부고 뭐고 다 팽개치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웬 교복 입은 애가 보호자라고 오니 다른 가족들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장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서 지금은 올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병원 가면 돈 든다고 아파도 꾹 참던 할아버지는 알고 보니 큰 병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도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무시무시한 병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아파서 오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할아버지는 치료 후 수술을 받으면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당장 생명이 위독할 정도는 아니라고 안심해도 된다고 했죠. 문제는 돈이었어요. 치료도 수술도 전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였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바로 공부를 그만뒀어요. 공부 대신 저는 시내에서 일자리를 구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공부도 대학도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수능도 포기하고 일을 했어요. 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주변의 상황에 못 이겨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병행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일용직 근로를 시작했어요. 원동기 면허를 따서 저녁부터는 배달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3개월을 정말 숨만 쉬면서 돈을 벌었어요. 덕분에 겨우겨우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죠. 우선 치료로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해야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돈이 쏟아지듯이 들어갔어요. 한동안은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했고 이후 통원 치료를 병행했지만 여전히 치료비와 약값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에 저도 할아버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직 젊고 공부도 잘했으니 대학은 나중에라도 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해 말, 그동안 모아둔 돈과 할아버지가 제 대학 등록금 하라고 모아둔 돈을 보태서 수술을 했어요. 간절한 기도가 이뤄져서인지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어요. 그때쯤 우연히 정수기 필터를 관리해주는 일을 소개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면서 저도 다시 대학을 가겠다는 꿈을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 3년 정도 바짝 일해서 돈을 모아 대학 등록금에도 보태고 할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받은 빚도 갚아야겠다 싶었어요. 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으니 괜히 조급하게 계획을 잡기보다는 여유롭게 세우자 싶었죠. 그렇게 정수기 기사로 일한 지도 어느새 1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 주변에서 워낙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가는 집마다 서비스 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어떤 분은 어린 학생이 너무 싹싹하고 친절하다면서 앞으로도 직원이 바뀌지 않고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제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고 남자애라서 괜찮을까 하던 회사에서도 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일하던 근무지를 평창동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워낙 부유층 동네라서 일한 지 꽤 오래된 베테랑 선임분들이 주로 가시는데 제가 워낙 서비스 점수가 높다 보니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전 이전 동네도 꽤 예쁘고 깔끔한 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동네는 정말 제가 이제까지 살던 세상과 영 딴판이었어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으리으리한 집들이었거든요. 집안에 무슨 주차장 같은 곳이 있고 마당이 우리 집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큰 사이즈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면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곳도 있고 꼭 유니폼이 아니어도 일하는 분들이 저를 맞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현관을 따라서 한참 동안 들어가야 정수기가 있는 주방이 나오는데 집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곳은 엄청나게 높은 천정에 앞마당이 훤히 보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복도를 따라 걸으면 가운데가 예쁜 정원이기도 했어요. 이런 곳에 방 한 칸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집들이었죠.
그렇게 평창동으로 근무지를 옮긴 지도 어느새 반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래도 나름 반년을 그런 집들을 봤다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여기 마당은 예쁜데 복도가 너무 좁네 라던가 다른 곳보다 주차 공간이 조금 작구나 하면서 어느새 저도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들을 평가하면서 익숙한 듯 그곳들을 드나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새로운 집을 배정받았어요. 최근까지 외국에 있어서 관리해야 할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귀국을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는 주소지를 찾아 도착했는데 세상에 제가 반년 동안 일하면서 직접 갔던 혹은 지나다니면서 봤던 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집이라기보다 거의 동네 하나인 것 같은 크기에 집 안쪽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한국에 이런 집이 있다니 싶을 정도로 놀라운 곳이었죠. 그리고 일하시는 분의 안내를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이 조금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어수선하죠. 이 집 가족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큰 분들이라서 저희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해외에 다녀왔거든요. 저희만 어제 막 들어와서 정리를 하게 했는데 그래도 아직 손이 덜 간 곳들이 있네요. 어휴,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 예쁘고 멋진데요. 사실이었어요. 이게 어수선한 거라니. 그러면 평소에는 어떤 것일까 감탄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는데 입구 옆 거실 쪽에 엄청나게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가족들 얼굴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액자더라고요. 화려한 무늬의 테두리가 그려진 고급 액자를 저는 넋을 잃고 쳐다봤는데 그때 가운데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고 순간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턱하니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어요. 액자의 가운데에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이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거실을 가로질러 액자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를 주방으로 안내해주던 직원분이 깜짝 놀라 저를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죠. 저는 사진 앞에서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직원분이 뭐 하시는 거냐고 계속 소리치는데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고 그저 웅웅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사진 속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누가 지금 이상한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액자 속에는 저희 할아버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이 생긴 한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할아버지와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정말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사진 속 어르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오래전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았던 형. 이렇게 닮았다면 혹시 그 형은 아닐까? 누구인지 묻는 저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렸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한 여성분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 여성분이 사진 속 어르신과 함께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사진으로 봐도 저희 할아버지와 똑 닮았던 그분은 실물로 보니 더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헷갈릴 정도로 저희 할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 어르신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분은 놀라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할아버지? 어리둥절하게 저를 쳐다보는 분에게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놓고 화들짝 놀라서 입을 급하게 가로막았죠. 다들 이게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사이 직원분이 제 팔을 잡으면서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대로 끌려나가면 이분이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형제인지 확인할 방법이 영영 없어질 것 같아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동생 있으시지 않아요? 어릴 때 동생이랑 헤어지지 않으셨어요? 보육원에서요. 직원에 의해 끌려가는 와중 시간은 없고 무슨 말은 해야겠고 해서 저는 두서없이 빠르게 소리를 쳤어요. 혹시나 정말 할아버지가 오래전 잃어버린 형이라면 그토록 죽었는지 살았는지 작은 소식이라도 알고 싶었던 형이라면 기회는 지금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어르신은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직원분에게 손짓으로 잠깐 멈추라는 표시를 했어요. 그걸, 그걸 어떻게 아나, 자네? 김병자 숫자요. 저희 할아버지 조남이에요. 혹시 익숙한 이름인가요? 저는 할아버지 성함을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그 어르신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제 앞으로 다급하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자네, 자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는가? 어느새 직원분이 제 팔을 놓아주었고, 저는 어르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지내면서 줄곧 형에 대한 추억들을 들은 것부터 할아버지가 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비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정숙이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대저택에 오게 된 것까지요. 어르신은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혹시 할아버지 사진이 있다면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급하게 제가 늘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서 보여드렸죠. 그러자 그 어르신은 그 사진을 받아들더니 큰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저와 사진을 몇 번이나 번갈아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으셨죠. 옆에 있던 직원분들과 손녀가 깜짝 놀라서는 다급하게 호칭을 외치며 달려왔어요. 그리고 어르신을 부축하여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혀드렸죠. 저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에 저도 어르신 곁으로 다가갔어요. 병수, 아니, 자네 할아버지는 혹시 지금 어디 계시나? 어르신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집에 계신다고 이야기해드리자 우리 집 주소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직원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하고는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모든 게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사실 이분이 정말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있던 형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다 싶었어요. 이런 적이 처음인지 직원분들도 손녀도 옆에서 불안한 듯이 어르신의 표정을 살피며 따라왔죠. 그리고 차를 달려 20년간 살면서 더더욱 노화되어 당장 쓰러질 것 같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여, 여기가, 여기가 자네랑 할아버지가 사는 집인가? 어르신은 집을 보더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문이 막힌 채 페인트가 다 벗겨진 대문을 어루만지시더라고요. 평창동의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초라한 우리 집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에서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가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 주섬주섬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일이 벌써 끝났어? 오늘 늦게 온다더니. 할아버지는 반가운 표정으로 방문을 나오시더니 현관에 서 있는 어르신을 보고 온몸이 마비라도 된 듯 멈춰섰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잠깐 숨이라도 멈춘 것 같았어요. 두 분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가 어느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가 부둥켜 안고는 소리내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계속 집안에 울려 퍼졌죠. 그러더니 서로의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물으며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몇 번 심호흡을 하고 다 같이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그 당시 할아버지의 형은 엄청난 부잣집에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는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마침 외모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은 아이를 찾고 바로 입양을 했다고 했어요. 다만 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모든 과정은 조용히 처리되었고 그 때문에 하나뿐인 형제에게도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라도 동생을 찾고 싶어도 주변에 입양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터라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형은 몇 번이나 할아버지를 찾으러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감시가 워낙 심한 탓에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자신을 입양한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먼 해외에 입양이 보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인터넷으로 연락하거나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도 없고 해외에 갔는지 아닌지 찾아볼 수도 없었기에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단단히 한 채로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형이 죽었나 했어.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야 다시 마주하게 된 두 분은 마침내 서로가 알고 있던 오해들을 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그러니까 저희 큰할아버지는 저에게 할아버지를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을 100번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 저희의 인생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큰할아버지는 그동안 자신이 동생을 챙겨주지 못한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겨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며칠 후부터 큰할아버지가 지내시는 저택으로 저희를 이사시켜 주셨고,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주치의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필요한 건강검진을 다 체크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조식품부터 음식들을 삼시세끼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또 할아버지의 손자인 제 삶도 크게 변화를 맞이했죠. 제가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대학 진학을 미뤘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바로 일을 그만두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방 하나를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서 다시 대입을 준비하는 데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동안 놓쳤던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는 물론이고 태블릿 노트북까지 사주시고 과외까지 붙여주신다는 것을 겨우겨우 말렸어요. 아침에 대저택에서 눈을 뜨고 일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준 밥을 먹으면서 앉기만 해도 척추가 다 펴지는 것 같은 의자에 앉아 최고급 나무로 만든 책상에서 공부하는 기분은 정말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게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음식과 환경,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의 꾸준한 보살핌을 받아서 그런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계세요. 원래는 항상 힘없이 집에서 누워 계시기만 했는데 요즘은 큰할아버지랑 같이 등산도 다니시고 얼마 전부터는 골프장도 함께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큰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한 노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할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 챙겨주던 동생으로 보이는 듯 했어요. 밥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은 할아버지 숟가락에 올려주시고 어디 갈 때마다 할아버지랑 같이 가야 한다며 채비해서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저는 얼마 전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큰할아버지는 앞으로 걱정 없이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라고 하세요. 물론 이전보다 삶이 훨씬 윤택해진 것도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것보다 저희 할아버지가 형을 다시 찾아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게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큰할아버지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저는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긴 한데요. 대학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큰할아버지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어야겠어요. 어렵게 다시 만난 두 분인 만큼 앞으로 아프지 말고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동안 놓친 기간만큼 재밌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